예, 그럼 이제 우리 소비자 균형이론, 소비자 효용 극대화 문제를 한번 가보시죠. 주어진 소득으로 XY 소비할 때 효용 극대화 소비량을 결정을 하자. 그리고 요것으로부터 이제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이 도출되죠. 요걸 수평합한 것이 시장 수요 곡선이 되는데, 기수적으로 측정 가능하다 한계 효용 이론. 아유, 그거 불가능해. 비교만 할 수 있어. 무차별 곡선이죠. 자, 그럼 무차별 곡선 이론. 우리 시험에서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뭐 계산 문제 난이도가 있게 출제되는 것은 아니니까 한번 볼게요. XY 소비할 때 소득 제약 어떻게 되죠? 주어진 소득으로 Y 소비하니까 Y로 정리하면 예산선이 도출되죠. 예산선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Y로 정리했을 때 예산선 기울기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넘겨서 정리해 놓으니까 PX, PY가 되죠. 그래서 이게 XJ 상대 가격이란 말이에요. 상대 가격이 되고, 그 다음에 서술형을 나타내는 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근데 무차별 곡선은 그 네 가지 성격이 있죠. 우하향한다, 원점에 볼록하다, 원점에서 멀수록 효용이 높고 교차하지 않는다. 접하는 점이 유일하게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접점에서 소비해야 되는데, 자, 요건 챙겨봐야 되겠죠. 그러면 효용 극대화 조건, 접점을 중심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 접하고 있는데 요건 챙겨 주셔야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한계 대체율이죠. 얘는 소비 대체 비율이에요. X 늘릴 때 Y 줄여야 되고, 한계 효용의 비율이었죠. 그 예산선의 기울기가 X 상대 가격 이꼴일 때 효용 극대화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경제적 의미, 한계 대체율은 뭐예요? 늘리고 줄일 때 비율이니까 YJ 수량으로 표시한 X 선호도, X 상대 가격은 Y 수량으로 표시한 XJ 소비의 기회비용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기에 쭉 서술되어 있을 때 한번 챙겨주시고요. 여기 주목할까요? 요거를 이항시켜보면 얘를 1, 2 보내고요. 요거는 뭐예요? 한계 효용 이론의 효용 극대화 조건이 되죠. 가중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 의미는 XJ 일원어치 효용, YJ 일원어치 효용.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의미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죠. 자, 이것이 효용 극대화입니다. 근데 우리 관심사는 뭐예요? 그렇죠? XJ 가격이 내린다. 그로부터 XJ 수요곡선 도출하고 싶은 거죠. 그럼 예산선의 기울기가 요거니까 내리게 되면, 그렇죠, 기울기가 완만해지게 되고, 최초 여기서 X0 소비하다가 효용 극대화점 이렇게 이동해서 수요량이 변화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 요거 하나를 확실히 정리하고 가자 이거지. 가격이 내릴 때 수요량이 증가하는 이유가 뭐냐. 근데 요거 뭐죠? 가격이, X 가격이 내릴 때 수요량이 증가했어. 이게 뭐죠? 가격 효과죠. 부호 마이너스라고 하죠. 왜? 내려서 증가했다. 자, 그러면 한 번만 써보고 지나가십시다. 내릴 때 가격 효과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죠?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인데,
대체 효과는 예산선 기울기가 변화했죠. X 상대 가격이 내렸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대체 효과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내린 거. 그 재화 소비가 증가하죠. 그래서 부호 항상 마이너스야, 얘는. 소득 효과는 가격이 내리게 되면 내린 만큼 원래 소비량대로 소비한다고 했을 때 소득이 증가하죠. 요거 문제죠. 정상제라면 소비가 증가해. 마이너스야. 열등제면 그렇죠. 소득이 올랐는데 오히려 줄이게 되죠. 플러스의 소득 효과가 됐었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했을 때 전체 가격 효과가 발생한 것은 대체 효과, 소득 효과. 그렇죠? 두 효과가 합쳐져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개념은 아셔야 되고요. 기세인제 기억나십니까? 네, 한번 해보시죠. 가격이 내릴 때 정상제는 어때요? 대체 효과, 소득 효과 모두 소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전체 가격 효과는 내릴 때 증가한단 말이에요. 열등제는 여기서 이제 열등제하고 기세인제 차이를 챙겨야 되는데 대체 효과는 무조건 마이너스 효과죠. 예. 가격이 내리면 상대 가격이 내려서 증가해. 요게 문제네요. 열등제는 어떻게 돼? 가격이 내려서 소득이 증가했는데 소비가 오히려 줄어들더라. 여쭤볼게. 기세인제는 어떤 제화예요? 속성이. 열등제죠? 얘는 열등제야. 소비가 줄어들어요. 근데 열등제하고 기세인제 차이점은 뭐죠? 예, 열등제는 대체 효과가 더 커. 그래서 소비가 증가하지만 기세인제는 소득 효과가 더 크죠? 그래서 소비가 줄어들게 되죠. 그러니까 정상제와 열등제 차이, 소득 효과가 여기 차이가 있었고요. 열등제와 기세인제 차이는 어느 쪽이 크냐. 자, 그래서요. 정상제와 열등제의 경우 수요 곡선은 우하향하는데 기세인제는 가격이 내렸는데 줄게 되죠. 여기 기세인제 수요 곡선이 되겠죠. 기세인제. 얘는 이제 정상제이거나 열등제일 때 저렇게 됐었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 효과, 대체 효과 요거는 잘 챙겨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간혹 보게 되면 완전 대체제, 완전 보완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데 요거 여러분 지금 여기 추가적으로 공부하거나 하지 말자고. 그게 출제 빈도도 많지 않거니와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다면 그 내용이 복잡하죠. 스킵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원점에 볼록한 경우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지는 주제가 소비자 균형 이론의 응용이죠. 우리 교재에 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게 뭐예요?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이잖아. 그럼 왜 소비자 이론에서 이걸 분석하느냐? 노동을 공급하는 경제 주체가 우리들 소비자들이니까 노동 공급을 분석할 때 경제 주체가 똑같아. 소비자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제약하에 효용 극대화로 푼다 이거예요. 우리는 노무사 시험이니까 여기가 그죠? 집중적으로 잘 관리를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갑시다.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제약 조건은 시간 제약이죠. 토탈. 주어진 시간으로 여가로 소비할까? 근로 할까? 레이버. 그럼 우리는 소득에 따른 효용국도하니까
근로에 따른 소득을 구해야 되겠죠. 인컴이라고 할까요? 인컴 어떻게 구해요? 임금 곱하기 근로시간이죠. 그런데 노동 공급 분석할 때 우리 효용극대화인데 뭐와 뭐 소비에 따른 효용극대화죠? 그렇죠. 여가와 소득에 따른 효용극대화 문제를 풀잖아요. 여가와 근로가 아니라 왜? 근로는 한계효용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비제화가 돼가지고 근로하면 얻을 수 있는 소득으로 분석해요. 둘 다 한계효용이 플러스가 되죠. 그럼 둘 다 정상적으로 한계효용이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볼록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가와 소득 효용극대화니까 소득 제약을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 제약은 어떻게 되죠? 근로시간에다 곱하는 건데 우리는 근로 효용극대화가 아니라 일에서 벌을 수 있는 소득으로 분석하니까 근로시간은 어떻게 도출돼요? 총 가용시간에서 여가 소비시간을 뺐단 말이야. 그래서 WT 빼기 WA가 되어서 여러분 요거 뭐 잘 오락가락하면 그냥 접어두어도 돼요. 이 그림 공부만 해보자 이거지. 소득제약이에요. 절편이 WT고 기울기가 임금이 되는 예산선이고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가 시간이 결정이 되고 그에 따라서 여기가 총 가용 시간이니까 요만큼 여가 요만큼 근로했죠. 그러면 소득은 현재 임금 곱하기 근로시간. 자, 그리고 효용극대화 조건 한 번만 써볼까요? 무차별 곡선, 예산선, 접점이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XY 한계 대체율이니까 A와 소득이 되겠죠. 그럼 여가 한 단위 늘릴 때 줄여야 되는 소득이 한계 대체율이야. 한계 효용, 인컴, 이게 한계 대체율이죠. 요거하고 예산선의 기울기인데 여기요. 절편 기울기가 되잖아요. 예산선의 기울기가 임금이 된다. 그렇죠? 근데 요거는 뭐예요? 분모가 소득의 가격 1원이고 여가의 가격이 임금이어서 자 이제 읽어줍시다. 어떻게 효용극대화요? 여가 소득의 한계 대체율, 즉 소득으로 표시한 여가의 선호도와 이게 뭐예요? 그렇죠. 소득으로 표시한 여가 소비 기회비용이죠. 같을 때. 요건 우리가 용어를 정확히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자, 그러면 아까 저기 왼쪽에서요. 생산시장 XY, 그로부터 X 가격 변화하고 X제 수요 곡선 도출하듯이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여가의 가격, 얘가 변화할 때 이 균형이 어떻게 변화할까? 그로부터 노동 공급 곡선이 도출됐었죠. 그러면 그림은 놔두고 우리가 그림으로 하게 되면은 그림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요거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소득효과 대체효과 이듯이 여가의 가격이 요건 오르는 걸로 하자고요. 보통 오르는 걸로 많이 하죠. 질문인데요. 여가의 가격이 바로 뭐예요? 임금이죠. 여가 소비의 기회비용. 그 1시간 놀았다. 1시간 임금을 포기했다. 그렇죠? 자, 보실래요? 대체 효과와 소득 효과가 발생을 하죠. 대체 효과는 뭐예요?
Y 수량으로 표시한 X 상대 예산선의 기울기예요. 아까 저희 기억나세요? 노동 공급이 있어서 예산선의 기울기는. 그쵸? 소득으로 표시한 여가의 상대 가격이란 말이야. 요거 1이죠? 임금이에요. 그래서 임금이야. 그럼 임금이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됐죠? 여가의 상대 가격이 올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싸진 것의 소비는, 그렇죠? 반대로 줄이게 될 거예요. 여가 소비가 줄어들 겁니다. 소득 효과. 자, 이거 잘 보셔야 되지. 그러면 똑같은 시간 놀고 똑같은 시간 일했어도 여가의 가격, 임금이 오르게 되니까 근로자의 실질 소득이 이때 여가는 당연히 정상되겠죠. 소득이 증가하면 놀고 싶어. 여행 가고 싶어요. 그렇죠? 정상되니까 여가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관심사는 여가의 가격과 여가 소비가 아니라 뭐예요? 근로시간이죠. 그럼 보세요. 총 가용시간은 주어져 있어요. 대체효과, 임금이 오를 때 노는 시간 줄이니까 뭐예요? 레이버 서플라이, 노동 공급량은 늘리고 싶고, 소득효과, 여가 소비 늘리니까 줄이게 되죠. 서로 상충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단 말이야. 그럼 그림 그려볼게요. 우리는 여가와 소득의 효용극단 선택으로부터 여가의 가격 임금과 노동 공급량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죠. 근데 어때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금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 오를 때는 노동 공급량이 증가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체 효과가 소득 효과보다 큰 경우이고, 임금이 올랐는데 오히려 덜 일해요. 후방 굴절이죠. 그럼 후방 굴절 노동 공급 곡선은 어떨 때 나타난다? 그렇지. 대체 효과보다 소득 효과가 클 때.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정리해 두셔야 돼. 근데 그 전에 서울시 문제 이런 게 났었어요. 임금이 올랐는데 얘가 거의 변하지 않더라. 설명하시오. 그렇죠? 대체효과 줄이고 소득효과 증가하는데 얘 증가, 근데 별로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뭘까? 그렇죠?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크기가 거의 같을 때라면 이거 수직이 되겠죠. 자,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챙겨보시고.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노동 공급 얘기를 아주 빠르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절대 놓치지 말고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시험 문제가 노동 공급의 계산 문제가 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효용 함수가 주어지게 되면 여가와 소득의 한계 대체율은 여가 한계효용, 소득 한계효용으로 나눈다. 아니면 요새 하나 유행인 패션이 뭐냐면 문제에서 아예 줘 이렇게. 여가의 한계효용은 100이고요. 얘는 80입니다. 그리고 소득의 가격은 무조건 1원이죠. 근데 임금이 예를 들어서 90이라고 할까요? 아니다. 계산이 너무 어려운데. 여길 100이라고 할게요. 120, 1.2가 되죠. 근데 만약에 요게 임금이 1.2인데 1이라고 해보자. 작죠?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럼 어떻게 돼? 여가 소득의 한계 대체율이 여가의 상대 가격보다 커. 그럼 어떻게? 여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거니까 여가 늘리고 근로시간은 줄이게 되겠죠. 이런 식의 문제들 다뤄줄 수 있으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노동 공급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소비자 이론은 사실 깊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지만 우리 시험은 그렇게 다뤄지지 않는다 이거야. 여기까지 하시고요. 혹시 완전 대체 보완제가 나오면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수요곡선 얘기 도출됐어요. 그 다음에 공급곡선 도출 이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쵸? 개별 기업의 공급곡선입니다. 인디비주얼 우상향하죠? 시그마 하게 되면 시장 전체 공급이죠. 우상향하게 되는데 개별 기업의 목표는 뭐다? 이윤극대하죠? 이윤극대와 생산하기. 그래서 도출이 돼요. 그런데 이윤은 총수입에서 총비용 빼야 돼. 총수입은 P 곱하기 Q죠? 비용 빼야 돼. 그래서 우리가 비용 곡선 도출할 때 괴로웠죠? 생산 함수로부터 비용 함수가 도출되게 되죠. 이게 생산자 균형이고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먼저 했던 게 뭐죠? 생산 함수. 그것으로부터 비용 함수가 도출이 되는데 생산 함수. 그러면 여기 구분이 되잖아요. 단기, 장기. 단기는 노동만 변화할 때, 장기는 두 가지죠. 노동과 자본을 대체, 동시에 같이 늘릴 때 규모 확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거의 100% 뭐예요? 요게 출제가 되죠. 그럼 이제 단기 생산 함수로부터 단기 비용이 도출이 돼야 되는데 보세요. 제 유인물에 보시면 11페이지 요 그림 기억나시나요? 단기 생산 함수로부터 비용 함수가 도출되는 과정이에요. 요건 잘 챙겨보셔야 돼. 자, 근데 가기 전에 생산함수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단기 생산함수. 대표하는 게 콥더오러 생산함수죠. 근데 우리 노무사 시험에서 아주 이상하게 이 콥더오러 생산함수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거를 정리해. 이거 확률 100%일 것 같아. 그렇죠. 이거 잘 해두면 올해 나오면 그냥 냉큼 정답 내시면 좋겠죠. 자, 우리는 수리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이 함수의 그렇죠. 특징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한번 해볼게요. 콥더오러스 함수는 뭐죠?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서 생산이 되는데 여기서 A는 기술 상수죠. 기술 수준을 나타내는 상수다. 그 말은 뭐예요? 노동 자본 투입량이 똑같더라도 얘가 크면 많은 생산.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회사다. 그러면 이게 큰 회사는 기술 수준이 높은 회사. 또 나라라고 한다면 북한 남한. 그럼 남한의 이 A값이 크겠죠. 기술 보여주는 상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최대 특징이 1이죠. 알파 베타의 합이 1이에요. 콥더오러스. 그러면 여기서 이 함수의 특징을 쭉 제가 정리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이 함수의 최대 특징은요. 요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노동과 자본을 같은 비율로 늘릴 때
똑같이 10%, 똑같이 20, 2배, 3배 늘릴 때 규모 확대할 때 어떻게 되죠? 1차 동차다. 1차 동차란 규모 보수가 불변이다. 또는 규모해에 대한 수학 불변 이런 말도 쓰고요. 그럼 1차 동차 규모 보수 불변 이게 뭔 소리야? 이 함수는 노동, 자본 투입량을 같은 비율로 늘릴 때 생산량이 딱 그만큼만 증가하더라 이거야. 그렇죠? 요거 이제 대입해서 푸시면 돼요. 내가 거기다가 증명을 해놨습니다. 보지도 마 그냥. 그렇죠? 이거 보고 괜히 정신 어수선해. 그냥 규모 보수가 불변이다 이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요. AP, MP. AP, MP죠. 단기죠. 단기에 자본 고정시키고 노동만 늘릴 때 아까도 나왔습니다. 수학체감 법칙이죠. 그러니까 AP와 MP가 모두 감소해. 이거 좀 좋지 않다. 이렇게 할게. 노동만 늘리게 되면요. 줄어. 그 다음에 노동을 묶어두고 자본만 늘리게 되면 수학체감 요거지. APK와 MPK가 감소해요. 그러니까 수학체감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기의 물리법칙을 만족하는 생산함수인데 요거 어떨까요? 반대라고 인지해 주세요. 자본 고정 노동만 늘리면 노동의 생산성은 감소하지만 자본의 생산성은 증가하게 되고요. 노동 고정 자본만 늘리면 자본의 생산성은 감소하지만 얘는 증가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단기의 물리법칙, 수학체감 법칙을 만족하는 것이고, 세 번째, 등량선이 원점에 볼록하다. 그럼 보세요.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볼록, 등량선이 원점에 볼록. 그러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볼록한 것은 뭐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한계 대체율이 점점 감소하더라. 소비 대체죠. X 늘리고 Y 줄여나갈 때 요거고, LK 등량선, 자본을 노동으로 대체해 나갈 때 기울기. 여기 한계 기술 대체율이죠. 체감하더라. 그래서 원점에 볼록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게, 그 9페이지에 생산의 요소 탄력도라는 게 있어요. 요거 기억하셔야 돼. 생산 요소 탄력도인데, 볼게요. 생산의 노동 탄력도.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도 이렇게 보면은요. 이거 뭘까? 노동을 늘릴 때 아웃풋. 생산량은 얼마나 변할까? 생산의 자본 탄력도. 자본이 증가할 때 생산량이 얼마나 증가할까? 이게 탄력도잖아요. 그럼 이걸 수리적으로 쭉 해서 하면 되는데 우리는 결과만 기억하자 이거지. 콥더그라스 함수가 Q에 A에 L 알파 K 베타잖아요. 요게 바로 알파가 돼. 요게 바로 베타가 됩니다. 재밌죠? 근데 알파 베타 합은 1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요 값이 0.7에 가깝대요. 교수님들이 실증 분석 해보니까 0.3이에요. 자,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납니다. 탄력도 한번 보실래? 만약에 올해
아주 경기가 참 좋아져서 이랬으면 좋겠죠. 고용이 10% 증가하더라. 자본은 또 열심히 투자해가지고서 얘가 5% 증가하더라. 그럼 올해 생산량은 몇 퍼센트 증가할까요? 탄력도가 알파인데 0.7이라며. 베타인데 0.3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요거 대입해. 탄력도는 뭐지? 노동팀량 1% 늘릴 때 생산량이 0.7. 자본 1% 늘릴 때 생산량이 0.3. 그렇잖아요? 곱해. 그럼 얘가 탄력도가 0.7이고요. 노동이 10%. 그러면 7% 생산량 증가하겠죠. 1.5% 증가하겠죠. 탄력도 곱해. 그런데 만약에 생산량은 10%가 증가했다더라. 그럼 보실래요? 여기 아까 기술 상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리적으로 뭐 고민하지 마시고. 그러면 생산량 10% 증가했는데 자본 5, 예, 탄력도 계산 8.5가 증가했단 말이야. 그럼 나머지 1.5%는 누구 덕일까요? 요거. 기술 진보율이다 이거야. 그래서 알파 베타 값 주고 이런 식으로 주고 단순 계산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게 탄력도이기도 해요. 그 다음에 5번 요소의 대체 탄력성. 요 문제는 스킵하자고. 대체 탄력성이 1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등량선이 원점에 볼록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건 놔두고. 그 다음에 콥더우로스 함수에서 요거 하나만 보십시다. 6번 문제입니다. 오일러 정리와 한계 생산력 처리고 기능적 분배라는 거예요. 자본주의 소득 분배의 기본 원리죠. 오일러 정리는 1차 동차 생산 함수이면 아래에 그 관계식이 성립한다. 이것으로부터요. 노동소득의 분배율을 구해봐. 그럼 앞에서 우리가 생산성 정리한 거예요. 수리적으로 정리해 보면은 이건 뭘까요? 정체 생산에서 근로자가 분배받아 간 목, 근로자 몫이에요. 전체 생산에서 자본가가 가져간 목, 자본가 목. 계산해 보면 이게 알파고 이게 베타더라 이거야. 이거 그냥 기억하자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알파가 0.73. 우리나라 노동소득 분배율이 알파다. 그럼 뭐예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GDP의 70%는 근로자, 30%는 자본가가 나누어 갔더라. 그렇죠? 요게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요거예요. 알파, 베타의 의미가 생산의 요소 탄력도, 그 다음에 그 생산 요소의 분배율. 그렇죠? 요거 기억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인물 10페이지 보시면 콥더우로 생산하면서 실제 측정이다. 이래가지고 뭐 로그치에서 탐티로 미분하면 변화율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이거예요. 아까 여기 설명 과정에서 그렇죠? 한 나라 전체 생산량 증가율은 A 증가율, L 증가율의 탄력도 알파 곱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그 요것을 매치시켜서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나라의 Y GDP라고 그러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성장 회계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무엇 때문이냐? 노동과 자본 증가. 여기다가 알파 베타 곱하면 되고, 요 나머지가 뭐예요? 기술 진보율을 나타내는. 그렇게 기억을 해 주십시다.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우리가 장기 요소 대체나 규모 확대, 거기 들어가지 말고, 단기에 콥더그로스 함수를 이 정도로 정리해요. 그리고 단기에 집중하자고요. 그러면 기업의 이윤 극대화에 의해서 공급 곡선이 도출되는데,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에서 비용을 뺀다. 생산 함수로부터 비용 함수가 도출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산 함수로부터 비용 함수 도출 그림으로 정리돼야 되죠. 요거는 그림 자체가 시험 문제 날 수 있고, 또 요걸 이해해 두는 거에 문제 풀 때 좋습니다. 그럼 단기니까 뭐예요? 아까 봤던 자본 고정이고, 노동만 계속 늘릴 때 수학체감 법칙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려고 애쓰지 말고, 제가 거기다 그려놨으니까 눈으로 확인만 해주세요. 여기다가 이렇게 짝지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자본 고정, 노동만 늘릴 때 생산량이에요. 수학체감 법칙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MP, 수학체 증하다가 감소해서 이렇게 돼요. 그럼 우리는 총 생산물 곡선 구할 수 있겠죠?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 MP. 그러면 MP라고 하는 것은 TP를 미분해서 나온 거니까 적분하면 되죠. MP를 차근히 더해가면 TP야.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 하나하나 늘릴 때 한 개 생산물이 계속 증가해. 이걸 다 더하면 TP인데 최증적 증가하겠죠. 노동을 늘릴 때마다 한 개 생산물이 점점 줄어들어. 이걸 다 더하는 것이 TP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MP가 제로인 부분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총 생산량이 최대가 되고 MP가 마이너스면 그때는 줄어들겠죠. 그래서요, 수학체증 체감을 반영해서 얘가 나왔어. 수학체증할 때 총생산물 최증적 증가. 수학체감 하면서 플러스 값을 가질 때. 자, 그리고요, 이것으로부터 AP와 아까 봤었죠, 잠깐. MP인데 AP는 원점에서 직선 기울기가 평균이란 말이야. 그쵸? 요거는 총 생산량을 노동으로 나누면 되니까 이렇게 됐고요. MP는 접선의 기울기야. TP 곡선 기울기. 그럼 이렇게 보시면 여기까지는 기울기가 점점 커지다가 변곡점 지나면 감소하다가 여기서 0이 되죠. 그래서 그림 그려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굳이 우리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것은 이것으로부터 뭐 비용 곡선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이거야. 자, 단기 비용 한번 쭉 말씀해 볼래요? 총 비용, 단기.
이때는 생산물이 변화해도 변화하지 않는 비용이 있죠. 단기 고정 자본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생산량이 변화하면 변화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가변 비용이었죠. 평균 비용. 얘를 Q로 나누어. 그런데 총 비용이 두 개 합이니까 각각 나누어서 더하면 전체 평균 비용이 되겠죠. 그런데 요거를 AFC, AVC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평균 비용이 평균 생산물 단위당 고정비용, 자본비용이고 생산물 단위당 노동비용입니다. MC는 전체 총비용을 Q로 나눈 거예요. 근데 얘는 일정 불변이니까 요거 제로고 얘가 그러니까 결국은 MC는 그렇죠. 요거예요. 생산 증가할 때 가변비용의 증가분이 MC인데 자 여기서 공부거리가 있죠. 요거요. 몰라도 좋아요. 이런 관계가 있다더라. AP의 역수가 돼요. 분자가 임금이고 분모가 AP가 돼요. MC는 임금을 MP로 나눈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저게 평균 비용, 한계 비용, 이 비용을 도출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출됐다 이거야. 그러면 이런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네요. AVC를 구합시다. AP와 역의 관계죠. 그러면 AP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AVC는 감소하다가 증가하죠. MC는 임금 고정돼 있어. MP로 나눈 거니까 MP와 MC는 서로 역의 관계가 되죠. 그래서 MP 증가할 때 MC 감소하고요. MP 감소할 때 MC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단기에 평균 한계 비용이 U자로 되는 이유가 뭐다? 수학체감 법칙이다. 그렇죠? 그리고 요거 하나 얹어야 되겠네요. 얘는 일정하니까 생산량이 증가도 계속 줄겠죠? 직각상옥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평균 비용은 어떻게 구해? AVC, AFC. 그러면 전체 평균 비용은 어디 생산해서 AVC에다 요거 더하면 되죠. AVC 요 높이에다 요걸 더하면 되죠. 얘는 계속 감소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그림 그리는 게 어때요? AVC, AFC 쭉 더하는데 요런 모양으로 생겼었잖아요. 요 수직거리가 AFC야. 생산량이 증가할 때 계속 줄고 있고요. MC 곡선은 AVC와 AC의 최저점을 지나고 있다 이거야. 질문. 그러면 단기에 평균 한계 비용 얘는 계속 감소하지만 U자가 되는 것은 뭐 때문이다? 수학 체감 법칙이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그럼 수학 체증 체감이 딱 구분되는 지점은 어디야? MC 최저죠. 감소하는 동안 MP 증가, 증가하는 동안 MP 감소. 그래서 MC 최저점 오른쪽이 그래서 평균과 한계 비용 곡선이 이렇게 도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TP로부터 이제 여기 TC, TFC, 뭐 TVC도 도출되는데 요건 우리 시험에 스킵해도 괜찮아요. 요것만. 이런 과정인데 여기서 혹시 모르니까 요 개념하고요. AVC하고 AP는 어때? 서로 역의 관계가 된다는 거.
MC하고 MP 역시 서로 역관계라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고, 단기의 평균 한계 비용이 U자가 되는 것은 수학체감이다. 됐죠? 예? 그리고 장기 비용 도출해야 되는데, 우리 시험에서 장기 비용이 출제 빈도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몽땅 스킵해버리자. 그렇죠? 주로 뭐 거의 8, 90% 단기가 나오니까 이걸로 보시자고요. 자, 그러면 생산 함수로부터 비용 함수가 나왔어. 그러면 이제 이인극대와 공급곡선 도출할 때가 됐죠. 근데 보시면 어떻게 돼요? 총수입이라는 게 가격 곱하기 수량이야. 요것으로부터 비용 함수 나왔어. 가격은 어디서 결정이 돼요? 기업이 제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야, 내가 만들어가지고 정가표 붙이니까 딱딱 팔리더라. 안 팔려.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데, 자, 생산물 시장 형태가 4가지가 있었죠. 자, 갑니다. 완전 경쟁, 독점, 독점적 경쟁, 과점. 근데 과점 시장은 별로 안 나. 과점은 독과점 하니까 기업이 소수 몇 개 이거 해가지고서 일반적으로 도출할 분석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야. 근데 우리 시험에서 지난번에 한 번만 꿀로 균형을 묻고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건 스킵해야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집중? 여기고, 독점적 경쟁 시장은 현실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시장 형태인데, 이 특징만 한번 챙겨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시작합시다. 보세요. 모든 기업이 다 이윤이야, 이윤. 수입에서 비용 빼려고 하는데요. 여기 봐주세요. 어느 형태의 기업이든 이윤극대가야. 수입에서 비용을 빼야 돼요. 근데 여기지. 요거는 물리적인 현상으로부터 도출된 거니까 요건 어때요? 시장 형태에 따라서 다르지 않아. 다 똑같아. 단기 비용은 수학체감 현상을 반영을 해서 이렇게 도출이 된 것입니다. 비용은 다 똑같아. 문제는 뭐죠? 수입 함수가 달라. 그럼 이제 이 특징을 봐야 되죠. 자, 여러분 말씀해 주실래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은 뭐지? 4가지 조건. 무수히 많다, 동질적이다, 진퇴 자유롭다, 완전 정보다. 그러면 완전 경쟁 기업은 프라이스 테이커가 되고, 독점이나 독점적 경쟁은 어때요? 우선 독점은 시장 수요 전체가 다 내 거야. 대체제도 없어. 이게 독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가격을 설정할 수가 있죠. 독점적 경쟁은 어때? 동네 삼겹살집이 많아도 여러분 단골 가게 있죠. 그렇죠. 족발집 많아도 족발 먹고 싶으면 그 집 단골집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름대로 독점적 기업은 다수의 기업이고, 그렇지만 이질적 상품, 단골 손님에 대해서는 지배력, 독점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자, 요 특징에 의해서 개별 기업의 수입 함수가 도출된단 말이야. 갑시다. 한꺼번에 할게요. 완전 경쟁은 어때요? 시장 가격이 결정이 되면 개별 기업, 프라이스 테이커, 생산량 늘리고 줄이고 해도
시장 가격에 영향을 줄 수가 없죠. 그럼 여기서 이제 평균 수입, 한계 수입 얘기를 바로 가자고. 그러면 몇 개를 팔아도 이 가격이야. 그러면 평균 수입이죠. 평균 수입은 뭐나? 총 수입을 Q로 나눈 거죠. 매출액 전체를 생산량으로 나누니까 생산물 단위당 수입이에요. 그게 P죠. 근데 어때? 프라이스 테이크 변함이 없어요. MR은 하나 추가 생산할 때 증가한 수입인데 완전 경쟁은 어때요? 하나 추가해도 꼬박꼬박 요 가격만 받아. 그래서 완전 경쟁은 프라이스 테이커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그대로 AR이고 MR이다 이거죠. 됐지? 독점은 어떨까? 대체제도 없고 기업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보세요. 여기 시장 수요 곡선인데 독점의 경우에는 시장 수요 곡선 전체 다가 독점 기업 손님이야. 예를 들어서 철도공사다 그러면 철도공사 공급 독점이란 말이야. 철도 타고자 하는 손님은 다 철도공사가 운영하는 그 철도 아니면 탈 수가 없잖아요. 시장 수요 곡선이 독점 기업의 수요 곡선이 된단 말이에요. 다 지 거야. 그리고요, 여기 봐주세요. 프라이스 메이커니까 뭐지? 저걸로 하는 거니까 Q1, Q2 생산할 때 가격이 결정이 되죠? 다 지 거니까. 프라이스 메이커, 낱말의 뜻은 독점 기업이 수량 조정을 통해서 시장 가격을 설정할 수 있다. 그럼 보세요. Q1 할 때 가격, 그럼 이게 평균 수입이 되죠? Q1 10개 할 때 1,000원 받았다? 평균 수입이란 말이야. 20개 할 때 800원 받았다? 평균 수입이 되죠? 그래서 독점 기업의 경우에는 시장 수요 곡선이 다 지 거고 프라이스 메이커고 그러니까 얘가 평균 수익 곡선이 되죠. 프라이스 테이커, 프라이스 메이커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MR을 알아야 돼. 근데 이거 증명 없이 바로 가죠. 시장 수요 곡선 우하향 AR이야. 얘가 직선이라면 어떻게 됐었죠? 절평 갖고 기울기만 2배가 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계산 문제 무지하게 풀어야 되잖아요. 독점 기업의 시장 수요 곡선이 100 빼기 뭐 0.8의 Q다. 그럼 여기에 뭐라고요? 가격이니까 AR 곡선이 돼요. MR 곡선은 기울기가 2배래. 철편은 그대로야. 빼기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응극과 계산 문제 풀고 하실 때 시장 수요 곡선으로부터 AR 기울기 2배 잡아서 MR 이렇게 도출이 되죠. 자, 마지막으로 독점적 경쟁은 어때요? 독점은 하나밖에 없어. 그렇죠. 종로에 족발집이 하나밖에 없을 텐데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단골 고객이 있다 하더라도 어떠하다?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단 말이에요. 독점에 비해서 혼자 다 독점할 때에 비해서 그럼 똑같이 이게 AR이 되고 MR 우하향 이렇게 있겠죠. 기울기만 완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게 완전 경쟁, 독점적 경제 과정인데 우리 시험은 주로 완전 경쟁과 독점에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일단
시장 균형 얘기 마무리합시다. 요거 놔두고요. 그럼 완전 경쟁 기업의 단기예요. 여기 아까 도출되어진 여기 최저점을 지나고요. 요 비용이 있어요. 비용 곡선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완전 경쟁 기업의 평균 수입, 한계 수입은 뭐죠? 지금 현재 시장 가격이야. 자,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높아. 프라이스 테이커. 이윤극대화 조건. MRMC 여기죠. 그래서 계산 문제를 나오게 되면 여러분 풀고 이제 하시는데. 그럼 요때 어떻게 돼요? 요만큼 생산해야 되는데, 이윤극대화 조건 MRMC. 요때 보시면 어때요? 그렇죠? 평균 비용보다 가격이 높으니까 초과 이윤이 있죠. 근데 만약에 시장 가격이 시장 여건 변화, 가격이 조금 내렸다고 하시면 여기 아주 공교롭게 AC 최저점하고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보잔 말이에요. 이윤극대화 조건 MRMC 여기죠. Q2 생산해야 되는데 이때는 어때? Q2 생산할 때 가격하고 평균 비용하고 같죠? 초과 이윤 제로야. 무슨 이윤만 존재해요? 우리 경제학에서 비용에는 기회비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상 이윤은 존재해. 근데 이제 심란해졌어. 가격이 더 내려. 그럼 요게 ARMR2가 되고요. P2, MRMC 여기서 생산해야 합니다. P1. 근데 이때 한번 보실래? 가격이 AC 최저점보다 낮아요. 여기서 해야 되는데 보시면 이때 받은 가격, 평균 수입보다 평균 비용이 더 높아.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렇죠? 손해 보더라도 어떻다. 생산을 계속 해야 한다 이거야.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손해 보지만 생산해야 돼. 그래야 손실을 줄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시장이 더 악화돼 가지고 가격이 P3까지 내렸다. Q3 해야 되는데 가격하고 평균 가변 비용하고 같아졌다. 이때 물론 이제 손해가 났지만 요 점이 뭐가 돼요? 셧다운 포인트. 그렇죠? 조업 중단점이 된다 이거야. 그럼 요거 설명해야 돼. 왜 여기서 손해 보면서 생산할까요? 보세요. 요 점을 정리해 볼게요. 가격이 평균 비용보다 싸서 손해야. 그러나 평균 가변 비용보다는 높다. 그래서 생산을 계속 해야 돼. 손해보지만 생산해야 되는데, 그러면 AVC보다 가격이 높을 때 손해보지만 생산해야 된다. 이유가 뭐죠? 여기다가 Q2를 곱해보잔 말이야. Q2 가격 곱하면 총 수입이 되죠. 총 비용이 되죠. 총 가변 비용. 그러니까
손해가 나지만 생산을 계속해야 한다는 소리지. 그렇죠? 자, 이게 비용이 1억 들어갔어. 맨날 수업에서 이제 예를 드는 거잖아요. 9천만 원이에요. 8천만 원이야. 그럼 아까 여기서 비용 정리했을 때요. TVC와 TC의 차이. 요 2천만 원은 고정비용이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문 닫아버리면 어떻게 돼? 아, 이거 손해나서 기분 나빠. 고마할 거야. 그러면 고정비용 2천만 원은 고스란히 손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손해봐서 열받지만 생산 계속 하게 되면, 그렇죠. 가변 비용보다는 1,000만 원 더 수입이 많아. 그러니까 고정비용 2천만 원 중에서 어떻게 돼? 1,000만 원만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 고정비용 전체가 손해가 나니까 생산을 계속한다. 자, 그래서 아주 유명한 결론이죠. 그럼 완전 경쟁 기업의 공급 곡선은 뭐야? 그렇죠. A, VC 곡선 위에 있는 얘가 완전 경쟁 기업의 공급 곡선이다. 이거보다 내리면 여기서는 생산 안 해. 그래서 MC가 공급 곡선이다. 아까 첫 시간에 말이요. 공급 곡선 한계 비용이다 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죠. 이게 완전 경쟁입니다. 그러니까 단기에 초과 이윤, 정상 이윤, 손해보면서 문 닫고 이렇게 되는데 이 논리는 독점 기업도 다 마찬가지겠죠. 단기에. 그렇죠.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될 거야. 근데 완전 경쟁은 이제 프라이스 테이커가 되니까 MC 곡선이 공급 곡선으로 도출되었습니다. 그렇죠? 자, 완전 경쟁 얘기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독점. 근데 독점은 뭐가 다르다고요? 그렇죠. 비용은 다 똑같아. 비용 조건 다 똑같은데 수입 함수가 다르죠. 완전 경쟁 요게 ARMR, 여기는 시장 수요 곡선이 AR. 그렇죠. 요게 다르게 되죠. 쉬었다 합시다.